4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2일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적정 합격자 수를 두고 대폭 줄여야 한다는 쪽과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로스쿨 협의회에서는 합격률 논쟁과 논란 이면에 불합리한 변호사 시험 제도가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움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심포지엄 현장을 왕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모임인 로스쿨 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 제목은 변호사 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입니다. 변호사 시험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심포지엄입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적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유리된 채 학생들로 하여금 수험 교육을 선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변호사 시험 제도의 공과 과를 분석하고 심포지엄 발제는 서울대 로스쿨 천경훈 교수가 맡았고 이동형 영남대 로스쿨 원장, 정진아 사법연수원 교수, 김민규 대한변협 교육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판사 출신 천경훈 교수는 변시 문제 출제 전담 인력 및 기구 미흡, 단기 합숙 방식의 출제, 판례에 경도된 출제, 피상적 암기 위주의 출제, 수기만 허용되는 답안지 작성 등을 현행 변호사 시험의 문제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변호사 시험이 그때그때 임기응변과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 은행이 있지만 그 양, 품질, 비밀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고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생긴 경험이 출제위원 개인의 경험에 그치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관리 전달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먹구구와 피상적 암기 위주의 변호사 시험은 필연적으로 로스쿨 교육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천경훈 교수의 진단입니다. 이처럼 현행의 그 출제 스타일은 학생들에게 법적인 사고를 연마하기보다는 판결 요지를 얇고 넓게 암기해서 아는 척 답안지에 표출하라는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필연적으로 다른 목표, 다른 교육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천경훈 교수는 이에 문제 출제 관리 전담기구 설립, 문제풀의 구성 및 관리, 기본 판례 활용, 지식이 아닌 추론 능력, 사고력 측정 문제 확대, 변호사 실무에 부합하는 서면 작성, 컴퓨터를 활용한 CBT 방식 답안지 작성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민사법과 형사법, 공법 과목만 해도 주요 수험서에 언급된 학습 대상 판례만 무려 8,700개가 넘는데 이걸 달달 외우고 또 손으로 쓰게 하는 현행 변호사 시험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방대한 답안을 다 손으로 작성하고 그 손글씨를 읽고 채점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손글씨를 써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와 채점자 모두가 대단한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20여 년 전부터 원하는 학생들은 랩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도 도마에 오르며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제9회 변시 합격자 수는 1,800명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법률 시장 규모로 이 정도 속도로 증가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어떤 내용이건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규모가 매년 배출되는 1,500명 가량의 변호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행 로스쿨과 변시 제도가 암묵적으로 로스쿨 서열을 고착화시키고 로스쿨 및 변호사업계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진아 교수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정보 없이 법전원의 네임밸류에 의존해서 변호사들을 채용해서 중소형 법전원이나 지방 법전원의 경우에 정말 학교에서 우수한 성취를 한 졸업생들도 좀 취업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 과잉 배출이 이른바 직역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며 변호사 직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 법사위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변호사 배출 수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그 변호사 직업 자체가 이렇게 좀 변질되는 그런 것은 좀 피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면서 다른 직업과의 이 갈등도 자꾸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규 대한변협 이사도 직역 문제를 언급하며 변호사 업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이제 좌시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 유사 직역은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이 기존에 했던 업무 영역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하여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늘 위기였지만 현재의 위기는 그 전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자리도 없다는 그런 위기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함량 미달 로스쿨 인가 반납, 로스쿨 통폐합 등 민감하다고 더 이상 미루고 외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균형이라는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인가 반납이나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균형이라는 가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 지적과 발언에 대해 사회를 맡은 안효질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 시험 개선엔 공감하면서도 합격자 수 감축 주장에 대해선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시 합격자 수를 통제할 게 아니라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게 안효질 원장의 말입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은 종로의 사법시험처럼 양적 통제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변호사 시험 개선 방안을 위한 모색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50대 중장년층 이상은 지난 1983년부터 1년 2개월여간 MBC를 통해 방송된 3840 유격대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처럼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비정규군 출신 부대원이나 유족들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슈플러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6.25 때 비정규군으로 활약한 부대원이나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6.25 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네. 국방부는 오늘 네.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법이 공포돼 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네. 비정규전을 수행했던 부대원들과 유족들은 네. 10월부터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정규군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법안에 보면 네.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해 네. 적군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및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자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일단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르면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네. 1948년 8월 15일부터 네.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일인 1953년 7월 네. 27일까지 네. 적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부대원이나 그 유족들이 대상입니다. 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법 보상 대상이 되는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 참전 공로자 수를 네. 18,99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보상 신청 인원은 이보다 네.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비정규군 공로자 가운데 네.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법 비용 추계서를 확인해 보면 네. 보상 대상 인원을 네. 추정 생존자 4,064명, 네. 유족 보상 신청 추정 인원 1,806명, 네. 더해서 5,870명으로 보상 대상 인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상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네. 비용 추계서에서 네.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1천만 원의 공로금을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네. 1천만 원의 공로금 외에 추가로 네.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 지원비
1억 원을 별도로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네. 즉 국회 예산정책적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네. 비정규직 공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네. 1억 1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네. 활동 시기와 공적 등이 유사한 네. 백골병단 사례를 준용해 이번에도 공로금 일단 1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뭐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을 받으려면 네. 앞서 언급한 보상심의위원회에 법이 네. 시행되는 10월 이후 네.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되고 네. 위원회는 신청 1년 이내에 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 보상금 신청을 반드시 법 시행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네.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네.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로 목숨을 걸고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의 합당한 처우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상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좀 복잡한데 이해하기 네. 쉽게 조금 단순화시켜서 네. 설명을 드리면요. 네. 김모 씨는 자신이 만 7세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와 공동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는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네. 김 씨의 어머니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네. 김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김 씨가 성인이 된 후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돈을 아들인 김 씨에게 받기 위해서 김 씨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것이었습니다. 네.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네. 그래서 특별한정 승인 신청을 했었고 네.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이를 금지해달라고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역시나 이제 다수 의견과 이제 반대 의견이 갈렸는데요. 네. 일단 다수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상속의 법률 관계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확정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반면에 반대 의견은 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 대리인 제도의 취지나 네. 상속인의 자기 책임의 원칙 네. 등을 고려해서 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에 다시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대법관 14분 중에서 10명이 네. 의견이 일치해서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에 다시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만 7살이면은 채무라는 말 자체도 몰랐을 텐데 수십 년 지나서 아버지 빚 네가 갚아라.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미성년자만 놓고 네.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이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근데 망인의 채권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정상적으로 상속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채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이제 상속인한테 청구를 했는데 네. 뭐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네.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고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네. 거래의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르게 반영을 해야 되고 네. 어느 한쪽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막아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미성년자로서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거래의 안정을 도모해서 다른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사는 법 상속 관련한 팁을 요약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네. 가신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들이
그 망인의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최소 2번 정도는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네.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를 해서 한정 승인을 하거나 네.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노력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과실이 없이 추후에 어떤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나서 변제를 요청한다거나 네. 법원을 통해 소장이 날아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네. 그때 이제 채무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면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두 번째 기회라도 잘 살린다면 네. 망인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만큼은 막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법원에서 날아오는 서류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죽은 사람에 관한 서류인데 뭐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아니란 태도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네. 이 사안처럼 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속 채무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네. 송달되었다고 하면 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주의하라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 조언하고 종결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기존 경찰 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 신청심사위원회가 통합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됩니다.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수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수익법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공군 법무관이 공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유사 사례로 해임된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노숙자 출신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다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술을 과하게 먹고 난동을 부렸는데도 오랫동안 돌봐온 점 등을 감안해 선처했습니다. (4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